소피아 신 박사의 자녀교육. 이 방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플러턴에 있는 애니멀 메디컬 클리닉에서 제공합니다. 전화번호는 714-990-1411입니다. 샬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은 마귀에게 점령당한 어른들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폭력과 음란과 성과 마약, 총기 범죄 등의 범란으로 인해서 정말 자녀들이 암흑의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셔야만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부모님들이 교사가 되어서 해 주어야 이 험한 세상에 자녀들이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승리와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소망과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부활로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정결한 거, 또한 나눔 거, 남을 도와야 하는 거, 거짓말하지 말게 하는 거, 또 위로와 사랑의 말을 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고 복음 전도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훈련까지 가르쳐야 합니다. 배려하고 그 눈치가 있어야 되고 염치도 있어야 되겠죠. 국제적인 매너와 교양,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몸과 마음의 영을 철저히 훈련시킴으로써 우리 부모님들이 청지기로서의 이러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교육 전문가로서 미국의 교육 현실과 또 한국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움과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통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미국에서도 동성애가 합법화하고 교육에까지 들어왔는데요. 이러한 왜곡되고 자의적인 인권 개념이 도리어 정상적인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받은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이 이제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를 포함해서 모든 교육기관에 여자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의 삶을 긍정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이제 교과서에 실어 있고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학생이 모두에게 교육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끼칠 중요한 영향들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말씀할 때 태교회부터 하나님의 말씀, 저희 특별히 목표는 전인적 교육을 통해서 양육된 자녀들,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과 크리스찬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미국과 세계를 이끌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크리스찬 리더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저희에게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법에 이런 것들에서 주민 발의안이 나서 정말 이것이 통과됐다는 것은 많은 주에서 한 17개의 주가 통과되었다고 제가 듣고 있었는데요. 유치원부터 12학년 때까지 모든 자녀들에게 이러한 삶을 배우고 그런 삶을 권장하는 내용이 교과서에 실리고 있거든요. 사실 이 부정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완전히 반대되는 가르침이죠. 더군다나 부모들에게 선택권도 없이 모든 자녀들이 꼭 배워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가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육 예산이 절충되고 많은 공립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교사들이 실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들이 통과되고 또 새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거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권자 등록 사인에서 또 모자라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유치원생 5살부터 사회 역사 교과서의 동성애를 미화하는 책에 싣고 가르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통과되고 승인받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와 성전환자에 대한 옹호하는 교육을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적인 가치관과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들이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과학을 포함해서 역사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신앙적으로 키우지 않으면은 이 어둠의 세상에 내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저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책임을 통절합니다. 이러한 왜곡되고 자의적 인권 개념은 도리어 정상적인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겠죠. 어릴 때 받은 교육이 커서도 개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도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 교육을 미화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사실 몰라도 되잖아요. 근데도 성교육을 시키는 것은 지나친 성교육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동성애를 인정하며 허용하는 것은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유화의 가속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교사들의 교권과 학부모 자녀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성도덕에 맞지 않는 인권 교육은 이들에게 역으로 인권 유린이 될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 정서와 도덕 관념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인 것으로 여기는데 동성애 단체들이 자신들의 신념과 이념을 학교에서 강요함으로써 이것은 지금까지 정상적인 가정, 바로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에게는 상징적으로 폭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동성애 교육은 호기심 많은 학생들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확산의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하며 자녀들의 장래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교육용 교재로 성교육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게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행위라고 교육하면서 동성끼리 성행위 기법까지 가르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도대체 성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정상적인 이성 간의 성교육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성자유화로 자신의 몸을 지키지 못하기 일쑤인데 이제 동성애까지 가세하여서 교육까지 해가며 아이들에게 학습시키는 것은 호기심 많은 우리 자녀들을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끼리도 성자유화의 물꼬를 부추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각인된 잠재의식이 현재의식을 무시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제의식 없이 받아들인 교육들은 신앙교육을 더욱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더 많은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담배나 마약, 알코올, 동성애, 도적질, 살인, 폭력 등과 같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은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생활을 통해서 커서도 부모로부터 받은 습관들과 교육들이 그대로 답습하는 대물림의 형상들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아기 때 가장 많이 하는 성역할 놀이는 가정생활을 반영시킨 놀이입니다. 유아기 때부터 아이들은 각자의 성역할을 배우게 됩니다. 엄마로부터는 여성이라는 개념의 기초가 형성되지요. 아빠로부터는 아빠의 역할과 남성이라는 개념의 기초가 형성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은 장차 자녀들에게 커다란 정서 불안과 충격, 불안감을 조성하며 커서도 정신장애와 성격장애로 발전합니다. 5, 6세 때는 성의 개념이 생기기에 남자는 아버지의 역할, 여자는 어머니의 역할놀이를 통해서 성지식이 습득되고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겨야 합니다. 성교육의 궁극적 기본 조건은 남녀 양성이 결합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를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 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의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교육의 목적은 남녀의 애정교육, 인격교육, 남녀 관계를 인간의 원초적인 관계를 통해 개인의 성적 성장 발육을 돕고 성적으로도 성숙하며 사회 윤리나 도덕에 부합되어 원만한 인격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할 것입니까? 남자,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생활을 통한 부모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 그 정체성의 혼돈으로부터 보호가 있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나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방관하고 무시된다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것 역시 교회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또 하나는요. 뇌관에서 잠재의식, 어릴 때부터 각인된 잠재의식이 현재의식을 무시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뇌의 발달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보고 싶습니다. 현재의식은 사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여과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근데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현재의식 부분이 미발달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잠재의식을 억제하는 기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억제하는 관문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습을 쉽게 받아들인 거죠. 스폰지처럼 시키는 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난이도에 관계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질의 높은 정보와 지식을 이때 많이 제공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재의식의 질의 고도화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으로 들어온 지식들은요, 고성능 컴퓨터적 능력에 의해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고성능 컴퓨터적 능력은 현재 의식이 뜨면서 나타내는 지성과 이성에는 없는 것입니다. 신경세포가 있는데 바로 시냅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용할수록 그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극을 주어서 시냅스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시냅스 한 개의 우수한 뇌세포에는 8,000개의 시냅스가 만들어집니다.
아이가 반복해서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배선이 생기고 또 다른 배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연결 배선 부분을 시냅스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또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바로 기억 소자라 불리는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아이들이 쌓으면 쌓을수록 배선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냅스도 증가하겠죠. 그런데 또 하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에게는 10만 개가 더 생긴답니다. 뇌 세포가 만약에 1000억 개라면 8,000배에 달하는 수상돌기, 즉 기억소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육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태어난 직후에 자극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의 기능을 로버트 워너 박사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공두뇌학에 로버트 박사가 이랬어요. 잠재의식이 두뇌를 통하여 기능하는 것은 전자계산기의 기능과 아주 흡사하다. 그러나 그것은 자체의 사고력과 추진력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키우는 일은 뇌의 배선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0세에 가까울수록 크다는 것이요.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뇌의 배선이 거의 완성되는 6세를 지나면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6세 이전에 아이가 말을 가장 빨리 배우는데요. 영어나 외국어를 배울 때 해외 이주 시에 이렇게 빨리 배울 수가 있죠. 웨스터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아이의 두뇌는 생후 수개월 사이에 아주 뛰어난 발육을 하기 때문에 생후 6개월 무렵에는 뇌 기능의 기본적인 모형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교육적인 자극을 주라고 하죠. 이 뇌의 고피질은 안에 있는데요. 뇌 잠재의식이 여기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성장 완료가 되는데요. 인간의 본능과 감정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억의 저장소죠. 심피질은 현재 의식이 머무는 곳입니다. 8세 성장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지성과 이성을 관장하고 심피질은 고피질의 기능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지요. 이것은 바로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위한 중요한 작용입니다. 즉 지성과 이성이 잠재의식인 본능과 감정을 억제하기 때문에 인간이 본능대로만 행동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의식이 잠재의식의 뛰어난 기억 기능까지 억제해 버린다는 데 있지만요. 그래서 8세까지 작용하는 특히 0세부터 2세 사이에 있는 아이의 두뇌는 거의 모두 천재적인 기능이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도의 지식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재는 6세까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세가 가장 크고요. 1세, 그 다음 2세, 3세, 4세, 5세, 6세 갈수록 점점 없어집니다. 평범한 아이로 됩니다. 학습 능력과 나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겠는데요. 뇌가 작용하는 데는 그 위력을 발휘하는데 뇌 속의 마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도파민입니다. 이 뇌 활동에 위력을 발휘하는 도파민이 작용하면은요. 의욕이 생긴다는 영역이에요. 쾌감을 알고 의욕이 생기는데 이 상승 효과가 생겨서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자녀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이 뇌 속의 마약인 도파민이 많이 나와서 아이들에게 많은 뇌에 가장 많이 발달하는 0세에서 4세 무렵까지 다양한 자극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할 때 발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극을 많이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뇌가 발달하는 데는 사실 개인의 차가 있습니다. 목을 가누거나 혼자 앉는 것 등 아기의 상태를 보고 적합한 시기에 아이들에게 적절한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아기의 발달 속도에 신경 쓰기보다는
기본적인 것을 확실하게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자극을 받아 형성된 뇌 신경 회로는 한번 만들어졌다라도 장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루 몇 번이고 같은 동작이나 운동을 하고 어제 한 것은 오늘 또 하는 등 반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리핏이에요. 아이들에게는 반복이 이들에게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내 신경회로는 사용하면 할수록 견고해져서요. 뇌가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이들이 그 기능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기능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빨리 걷게 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시도하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히 운동에 있어서는 차례차례 단계를 밟아서 제대로 앉기, 제대로 기기 등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인 근육이나 뼈 관절의 발달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손이나 운동 감각, 사회성, 지능의 5가지 분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아기 때는 여러 분야를 골고루 발달시켜 주어야 합니다. 각 분야를 빠짐없이 연습시켜 주어야 합니다. 5번째로는 뇌 단련의 시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또 중도에 시작하더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20세 무렵까지 계속 또 발달한다고도 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은 사람이 살아있는 한 뇌 정보를 주기만 하면 언제까지라도 새로운 뇌 신경회로는 만들어집니다. 단 눈에 띄게 발달하는 시기가 바로 출생 직후부터 3, 4세 무렵이면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6번째는 아기가 싫어하는데도 무리하면 뇌는 발달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싫어할 때는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7번째는요. 아기가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우리 부모님은 익스프레스 표현을 하셔야 돼요. 와, 정말 잘했구나. 너무 잘 만들었네. 하고 반드시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아기가 칭찬을 받아서 기뻐하면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하는 의욕을 샘솟게 합니다. 도파민은 두뇌의 마약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이것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는 아기가 먹는 것을 입에 넣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강하게 제지하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단, 안 돼! 하고 다음에는 아기를 꼭 안아 주어서 사랑의 표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럴 때 부모를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아기와 함께 무언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요. 부모와 아기의 사이의 신뢰감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아이가 1살 이전에 막 울고 할 때는 그냥 달려가라고 부탁드렸죠. 이때 바로 아이에게는 신뢰감이 형성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아이들의 성품이 이때 또한 생기게 됩니다. 성품이 자녀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거 아시는지요? 이때 안정 애착을 하면은 아주 좋은데 이 당시에 또 아이가 어릴 때 불안정 애착이 되면은 참으로 나중에 커서 아이가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자세로는 정말 아이에게 정서 불안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맡겼는데 우리의 자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그냥 평범한 아이보다 또 그보다 못한 아이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종재기로 만들지 마시고 항아리와 열린 그릇으로 있는 이러한
아이로 키울 때 하나님께서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또한 이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에게 요거 한 번 더 짚어 넘어가죠. 천재들은 굉장히 천재들을 할 때 과학자 또는 모든 유아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은 아이에게는 강한 호기심이 있다는 거, 궁리심을 갖고 있고요. 어린아이들은 정말 과학자 같아요. 인생의 최초의 6년간이 천재적인 기원이기 때문인데요. 아이에게 호기심을 가질 기회를 주셔야 돼요. 모든 아이가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식료품을 꺼내 놓으면 아이에게 물건의 이름과 그 철자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잘 걸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 자동차 여행은 움직이는 교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간판을 읽어주고 교통이 복잡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초록색 차나 트럭의 수를 함께 세어보기도 하고 자동차 번호판과 거리 이름 등을 말해주면서 건물과 경치에 대해서 묘사해 주세요. 장미꽃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산책을 해서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고 새를 쳐다보면서 또한 곤충과 유충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나무를 바라보고 참 자연이 아름답다는 거,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말 이 세상은 매혹적인 교실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해주세요. 배움에 대한 사랑은 호기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질문을 계속하면 왜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이럴 때는 아이들에게 설명하면서 이게 학습의 기회가 됩니다. 조금 아이들이 계속 물어올 때 짜증스럽고 불편하더라도 성실한 답변은 아이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비결은요, 배움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자유롭게 놀게 하고요. 이 태도가 중요하죠. 그리고 가족의 중요성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참여가 중요하겠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결코 쑥맥이 아닙니다. 그거는 뇌에 자극을 줄 때 정말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뇌세포는 사실 불가사리 모양처럼 생겼어요. 한가운데 핵이 있고요. 뇌세포에 자극이 돌아면 또 다른 핵으로부터 싹 같은 것이 나와요. 계속해서 지속적인 자극을 받게 되면은요, 이 싹이 점점 자라서 인접해 있는 다른 핵으로부터 나온 싹과 가지와 서로 정보 교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경회로가 자꾸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특히 어머니에게 아이를 볼 때 많은 이야기를 해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신경회로를 많이 만들어 줄 때 아이가 우수한 또 똑똑한 아이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재처럼 우리 아이들 영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뇌지도를 보면은요, 그 전두엽이 있어요. 전두엽은 그 두뇌 앞면인데요. 머리에 그 이마에 있는, 이거는 인격과 감정과 기억과 사고 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뇌내피질, 뇌지도를 보면은요. 그리고 또 언어 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 두정엽은 머리 위에 있는데요. 감각과 인식 능력과 행동 관련의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측두엽은 귀 있는 쪽이죠. 청각과 기억과 후각 또 언어 능력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후두엽은
머리 뒤에요. 뒤통수라고도 하죠. 시각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손해라고 있는데 암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습관, 감정 등에 관한 것들을 영역들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우리가 뇌에 자극을 주어서 아이들에게 21세기의 주역을 될 정말 훌륭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영유아기 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두뇌 개발과 집중력과 창의력이 아주 상상력이 폭발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예요.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 주세요. 그럴 때 아이들이 굉장히 영재 교육의 효과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학습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재미있게 교육시켜 줌으로써 바로 영재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아 때부터 생후 첫 6년간이 가정에서 어떻게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에 따라서 아이가 지능 발달, 이 뇌 발달이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능이 높은 아이가 똑똑한 아이죠. 그런 아이일수록 빨리빨리 사회에도 적응이 높고 사회성도 높다는 사실 분명할 것입니다. 요즘 현대사회는 신경학, 의학, 심리학, 예술학과 교육 분야에서도 여러 연구가들이 조기 영재교육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신앙의 유산, 영적 유산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보호하고 인도하며 훈련시켜야 하는 이 엄숙한 책임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들려주고요. 신앙으로 양육하면서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계율과 약속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굿드리지 박사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4가지 기억하십니까? 첫째로는 자녀들 앞에서 말씀을 보라. 둘째,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네 번째,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들을 영위하십시오. 했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라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님들이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아이들에게는 시각적으로 기억되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그랬는데요. 요거 한번 참 아이에게 좋은 8가지 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물론 그 대화법에서도 여러 가지 다룰 텐데요. 아이에게 좋은 8가지 말을 제가 뽑아왔어요. 첫째, 엄마는 정말 너를 사랑한단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처럼 아이가 좋아하는 말은 없을 거예요. 늘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하고요. 또 말로도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다면 아이는 긍정적인 자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신감 있는 성격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루에 한 번 꼭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시듯이 아이에게 I love you 해 주십시오. 항상 저희는 아이들이 다 컸어도 늘 전화할 때 끊을 때 I love you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에게 좋은 8가지 말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틀려도 괜찮아. 소심한 아이들은요.
틀릴까봐 혹은 잘못했다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아이가 용기를 가지고 어떤 일에 도전해 볼 수 있도록 엄마가 항상 격려하는 말을 해주면 좋습니다. 얘 틀리면 어떠니? 틀려도 괜찮은 거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등등의 말로 아이가 낯선 경험에 부딪힐 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면은요, 성격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이럴 줄 알았다, 이것도 못하니? 라는 말은 아이에게는 독약과 같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세 번째로 아이에게 좋은 말은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야.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엄마가 결과에 집착하면 아이 또한 지나치게 경쟁적인 아이로 자라기 쉽습니다. 엄마가 보는 데서는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보지 않는 데서는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 스스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가장 실망할 사람은 바로 아이 자신인 것입니다. 아이가 노력한 그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칭찬해 주십시오. 아무리 결과가 좋더라도 과정이 나빴다면 그 일은 훌륭한 일이 아니라는 걸 일깨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태도의 소중함을 일찍부터 깨우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실패할 수 있는 것은 큰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면 그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는 그것으로 충분한 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아이에게 좋은 말은요. 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나 잘 모른다는 것 때문에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엄마의 말 한마디는 아이에게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자신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대로 된다는 말이 있듯이 아이에게 항상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끝까지 해보는 거야. 등의 말을 들려주십시오. You can do i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이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아이에게 좋은 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엄마에게 뽀뽀해줘.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이 때는 곧잘 엄마나 아이에게 뽀뽀를 하지만 자라서는 그 행동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뽀뽀는 사랑의 표시일 수도 있으며 서로의 감정이 전해지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되기도 합니다. 엄마와 아이는 서로 만지면 만질수록 애정이 깊어집니다. 커서 아이가 쑥스러워 하더라도 엄마에게 뽀뽀해달라는 말을 자주 하고 엄마도 아이에게 뽀뽀를 해주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요. 오늘 하루 가장 즐거운 일은 뭐였니? 하고 물어보십시오. 평소 아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지시와 잔소리와 건조한 일상에 대화만 나눈 것 아닌지 반성해 볼 일입니다. 사실 저도 많은 이런 실수를 경험합니다. 이때 부모님들은요. 이렇게 하십시오.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뭐 배웠니? 책상 좀 치워라 등등의 아이의 기분이나 상태를 궁금해하기보다는 아이의 행동과 과제 완수에 더 관심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아이들에게 오늘 하루 중 가장 즐거웠던 일을 물어보는 것은 엄마와 아이의 대화를 질적으로 한 단계 올려줄 뿐만 아니라 아이 스스로 즐거운 일을 자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하루에 한 번 하늘을 보렴 하고 말해 주십시오.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사실 자연과 정서적으로 친숙해질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여름산이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지, 또 하늘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절에 따라 나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직접 느낄 수 없다면 학습으로라도 자연의 친밀감을 느끼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늘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연을 느끼고 생각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됩니다. 하늘을 보는 것은 뭔가 더 높은 것을 향한 미래의 꿈과도 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아이에게 이거는 좋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인사는 관계를 형성하는 최초의 언어 통로입니다. 친구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할 줄도 알고 도움을 받았으면 당연히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잘못했으면 당당하게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이렇게 엄마가 먼저 모범을 보이십시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정확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바로 예절이나 예의는 윗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은 또 크리스마스, 얼마 남지 않은 올 2014년입니다. 제가 새해부터 1년간을 지나면서 거의 1년간 지나면서 여러분과 빵육세 교육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정말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간혹은 그래요. 누구는 뭐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서 그러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너의 자녀를 위해서 올라, 너 자신과 너 자녀를 위해서 올라 하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요. 또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 지금까지 소피아 신 박사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 이 방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풀러턴에 있는 애니멀 메디컬 클리닉에서 제공합니다. 전화번호는 714-990-1411입니다.